네, 이번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5부제, 10부제, 부제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의 부제를 우선 적용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지금 중동 사태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에너지 수요부터 좀 줄여보자 이렇게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차량 부제 시행이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 대체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라. 그다음에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5부제 등을 시행해서 에너지 수요를 절약하는 대책을 마련해라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민간 부분의 수요를 억제해서 지금 한정된 원유를 갖다가 산업 부분, 제조업 부분으로 옮겨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 소득 지원 정책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라. 이런 3가지 방향으로 국무회의 지시사항이 요약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차량 5부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시행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전국적으로 민간으로 그게 1991년 걸프전 이후였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그때 걸프전으로 인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니까 2개월간 차량 10부제를 실시를 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까지는 유일한 민간에도 사용을 민간에서도 이제 차량 사용을 억제한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뭐 여러 사례는 있었는데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고급 승용차 운행도 금지하고 공휴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위기 당시에도 2부제 시행을 논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하진 않았는데 2006년에는 이제 신고유가 시대라고 해서 그때도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공공기관 승용차만 요일제를 시행하는 이런 사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와서 이제 차량 부제 은행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네, 91년에 한 2달 정도 시행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효과도 크지 않고 국민 불편을 많이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시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차량 운용자들 아니면 뭐 장거리 출퇴근 차량이나 임산부, 장애인, 뭐 유아 동승 차량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러 예외를 두다 보면 실제로 얼마나 그 민간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가 가능한지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뭐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 반발이 상당히 커서 현재도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예외 사항이 존재하고 실제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부설 주차장 주차 금지 외에는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교수님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3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체 에너지 찾는 것, 수요 줄이는 것, 그리고 전쟁 추경까지. 이 중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뭐 좋은 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쟁 추경을 통해서 소득 지원이 나오면 체감은 되겠지만 저도 사실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 왜냐하면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전망했던 2.2%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올해 이미 확장 재정으로 총 지출이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나서 728조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조 원 가까이 추경을 편성하면 물가가 더 높게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소득 지원이 있으면 체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면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피부로 와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아직은 언급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해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공시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정책 지표 기준으로 쓰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 미칩니까? 예,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보유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이 총 67개의 조세복지 행정제도에 활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주택 시세,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현실화율이 현재는 69%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90%까지 올릴 로드맵이 있었는데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69%로 지금 묶어놓은 상황이어서 예. 올해 공시가격에서는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가 69%를 곱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뭐 시세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이 18.67% 뛰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작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고 네. 서울 내에서도 좀 격차가 있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이 뛴 곳이 성동구더라고요. 제일 많이 올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특히 핵심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핵심지라고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포함해서요. 한강 벨트 지역, 예. 그다음에 강남 3구 지역 이런 지역이 서울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컸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률도 뭐 20% 이상 이렇게 그래서 강남 3구는 24.7%, 한강벨트 지역은 23%는 올랐는데 이 외에 서울 14개 구 같은 경우는 6.93% 올라가지고 예. 결국은 입지가 좋은 것이 공급 대비 주택 구매 수요가 컸다. 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서울 뭐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한데 또 역시 결국에 부담해야 할 세부담도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 지역 주민들, 지역 그 집 주인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그럼 얼마나 느는 겁니까? 지금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요, 50% 이상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합친 보유세가 올라가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심지어 마용성 같은 한강벨트 지역도 역시 40%에서 50% 가까이 보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에 있는 서초구,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 가까이 올해 56.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마용성 지역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현동에 있는 이것은 올해 289만 원에서 439만 원으로 5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유세가 40에서 50% 가까이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강남 지역 쪽은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예. 30억씩 녹아내린 곳도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이거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 산정했는데 결국은 오른 세금 내야 한다 하면서 좀 조세 저항도 세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항상 지적돼 왔던 문제였는데요.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하니까 이제 뭐 사실 작년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것이고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9월에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 12월에 납부하는데 네. 그때 가가지고 지금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조세 저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 9일에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 예. 5월 9일 이후로는 상당 부분 다주택자 매물은 잠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이제 장기 추세보다 절반으로 내려가는 공급 절벽은 여전히 바뀔 수밖에 없이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7월에는 조세 저항이 큰데 9월과 12월로 가면 과연 지금 그 당시의 부동산 가격 수준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별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이후에는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
그 고령자 중에서 고정 수입 없이 그 고가의 1주택 사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세부담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낮춰서 다운사이징해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유세를 올릴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핵심지 강남 3구나 한강벨트 같은 핵심지에 주로 나오는 매물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양도세 중과가 이제 현실화되니까요. 5월 예. 9일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은퇴한 고령층의 1주택자들이 예. 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이제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면 정부에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는 여러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보유세 납부가 어려운 고령층, 은퇴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보유세 인상 추이나 이런 것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자치구별로 워낙 집값 그 차이도 컸고, 이번에 공시지가 나온 그 차이도 컸기 때문에 그 좀 적게 오른 지역들, 이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인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예, 원래 이 부동산의 경제학에서 기본은 입지가 좋은 곳, 무조건 집을 살 때는 입지 이런 얘기가 미국에도 예. 있거든요, 심지어. 예,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것은 상승할 때 제일 먼저 상승을 하고 상승폭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 다음으로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뒤늦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도 작고요. 하락을 할 경우에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이 먼저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은 더 커진 이런 식의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강남 3구나 핵심지보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적지만 나중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거나 이래서 전반적으로 하향세가 될 경우에는 뭐 하락폭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시세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저항선이 상당히 약할 가능성은 오히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69%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은 그 세금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뭐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 되면 쓰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90%까지로 올리는 그 로드맵도 좀 수정이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원래 2035년까지 공시 가격을 갖다가 시세 90%까지 올린다는 로드맵 자체는 강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시세의 90%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7월, 9월, 12월에는 어떻게 또 시세가 바뀔지 모르니까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은 아마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이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공시가격에다가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금의 기준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거든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거기에 60%를 곱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2022년부터 60%로 묶여 있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올려버리게 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세부담이 올라가거든요. 이 옵션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 재상승 추이를 보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제 카드를 직접 건들지 않아도 다른 측면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집을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최근 나온 수치 보니까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에 있는 영업 중인 중개업소랑 일반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수가 100을 넘게 되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국면을 나눠 있는데
있는데 예. 95 이상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이고요. 115가 넘어가면 상승 국면, 95도 안 되면 하강 국면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114.5로 1월 달에 127.5보다 하락을 하면서 보합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그다음에는 보유세까지 고려하겠다라고 계속 엄포를 놓으니까 매매 심리 자체는 지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